주택 정책도 봅니다. 요것도 최근에 자꾸 돌았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봅니다. 자, 몇 페이지? 212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 임대주택이란 정책이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건 두 가지 나눠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겠죠? 공공임대주택 시장과 사적 시장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죠? 자, 공공임대주택과 사적 시장으로 나눠 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자, 여기 공공이란 임대라는 주택과 사적이란 임대주택으로 두 가지 나눠 본다면, 자, 공공의 임료가 사적 임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겠죠. 그죠? 훨씬 더 저렴합니다. 자, 그러면 공공의 임료가 제가 5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50만 원. 사적이 100만 원이라 보겠습니다. 임료가 사적이 100만 원이라 봅시다. 그럼 공공의 임료가 사적 임료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 두 개의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봅시다. 둘 다 30평 아파트, 위치, 용도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했을 때 공공의 임료가 월등히 저렴하다면, 자, 공공의 임료는 3대 양은 많지 않겠죠. 양은 많지 않습니다. 300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자, 여기 사적 양은 1700이라고 숫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전체 2000세대가 이 동네에 있다 봅시다. 그러면 이 동네에 2000세대가 존재했을 경우에 공공의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공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자, 공급을 한번 해보려 봅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을 제가 200세대를 공급한다면, 200세대를 공급한다면 공공의 임대료가 사적 임대 월등히 저렴함으로 인하여 200만큼 사적 시장의 수요가 공공으로 즉각적으로 이동하겠죠. 언제 이동합니까? 단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기와 장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습니다. 단기는 뭡니까? 자, 이 사적 시장의 수요가 공공으로 즉각적으로 이동함으로 인하여 사적 수요는 줄어들겠죠. 자, 사적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단기는 공급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자,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한 그려 볼까요?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는데 사적 임료가 현재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고요. 1700세대가 이렇게 존재했는데 수요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공공으로 감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임료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임대료는 떨어지겠죠. 임대료는 하락하게 됩니다. 임대료는 하락했습니다.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자, 70만 원까지 쭉 떨어졌다 봅시다.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하여 단기는 공공으로 이주한 사람은 50만 원만 내면 되겠죠. 사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얼마만 냅니다? 70만 원만 내면 되잖아. 단기는 모두 다 혜택 받았어, 안 받았어요? 단기는 둘 다 혜택 본다, 또는 모두 혜택을 받다라고 말했습니다. 단기는 모두 다 혜택이 되더란 겁니다. 그런데 장기로 갔더니, 자, 이 사적 시장의 임료가 낮음으로 인하여 공급을 줄일까 안 줄일까요?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자, 공급이 감소되는데 언제까지 감소됩니까? 공공이 증가만치. 뭐가 증가만치? 공공이 늘어난만큼 사적을 줄였습니까? 자, 그래서 사적 공급이 감소함으로 임대료는 원래대로 회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임대료는 원래 상태로 되돌았죠? 임대료는 원래로 회귀됐습니다. 임대료는 원래로 회귀됐죠. 회귀됐으니까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00만으로 원래 임료로 되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적 공급이 그만큼 공공이 증가만큼 줄었습니까? 사회 전체는 아무런 변화 없죠. 사회 전체량은 1000과 똑같았죠? 2000 똑같습니다. 불변 상태가 되었다라고 쓰겠죠. 그럼 이렇게 될까? 공공으로 간 사람만 혜택 받습니까? 공공으로 간 사람 얼마다? 50만 원. 사적에 머물린 사람은 100만 원 다 내야 되겠죠. 그러면, 자,
공공으로 이주한 사람과 사적에 모는 사람 임대로 이중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공공으로 간 사람만 혜택을 보고 사적에 있는 사람 아무런 혜택이 없겠죠. 그래서 공공으로 간 사람은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에서 보조받는 것 같습니까? 공공으로 간 사람은 임대료 차익만큼, 그죠? 정부에서 보조받은 효과가 같죠? 보조받은 효과와 같대요.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고, 여기 조심할 것은 단기는 사적의 수요가 줄고 장기는 사적의 공급이 줄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밑줄을 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어볼게요. 212페이지 있습니다. 1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사적 임대보다 누가 저렴해도 공공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되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이중가 형성하니까 공공주택 거주는 저소득층만 혜택을 줬다, 이런 뜻이겠죠. 3번에 보니까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가 얻는 것은 장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되겠죠. 밑에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수요가 공적으로 이동하니까 단기에 사적의 수요는 감소 밑줄 긋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의 임요가 떨어짐으로 2번에, 그죠? 이므로 임차인과 사적 공적 시장의 임차인과 사적이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모두 혜택 본다 줄 것고, 장기는 봅니다. 장기로 사적서 임요가 공급 감소 밑줄 긋습니다. 공급이 감소하니까 전체 임대주택은 똑같죠. 불변 상태가 됐고요. 장기로 공공주택 거주는 저소득층만 혜택을 줬겠죠. 이렇게 하니까 장기로 사적시장의 공적시장 임대로 이중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장기는 누구만 혜택 받았습니까? 공공으로 이주한 사람만 혜택을 받았죠. 그러면 공공으로 간 사람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효과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214의 조세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조세는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조세는 첨가와 기착의 문제가 됩니다. 되겠죠? 첨가와 기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는 누가 부과합니까? 정부에서 조세를 부과합니다. 국가가 부과하는 것을 국세라고 부릅니다. 뭐라 본다?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불러요. 지방세라고 부릅니다. 지방세. 되겠죠? 그럼 정부가 이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재산세를 한번 부과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지방세죠? 지방세 중에 어디 갔습니까? 구세라고 썼습니까? 구세. 이제 구세라고 씁니다. 도세가 있고 구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뭐다? 도세의 종류가 되지만 재산세는 구세되는데, 세법에서 재산세가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취득세가, 그죠? 취득세는 많이 오겠죠? 3문제, 4문제. 그래서 두 개 합치면 7문제고 양도소득세가 6문제 되겠죠. 이것만 해도 뭐다? 다 맞추면 13문제가 되겠죠. 세법이 16문제 나오는데 10개만 맞추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했죠. 조세를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누구인데 부과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세금의 과표 기준은 며칠입니까?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거래 매매 계약서를 살 때마다 잔금을 5월 30일까지 해가 등기 넘겨야 됩니다. 과표 기준이 뭐다? 6월 1일이니까. 그죠? 그죠? 재산세 기준이 뭐다? 6월 1일 기준으로 되겠죠. 6월 1일 기준으로 과표를 잡겠죠. 그래서 7월 달에 고지서를 날립니다. 그죠? 언제 정도 한다? 15일에서 30일 사이까지 고지서를 내면 되겠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매매할 때도 6월 달 걸려있을 때, 5월과 6월 걸렸을 때 파는 쪽은 5월 30일까지 넘기는 게 낫고, 사는 쪽은 뭐다?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시면 그의 재산세는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누구는다?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누가 갖고 있는다? 이 소유자. 이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러면 이 임대인은 자, 임차인에게 이걸 증가시킬까 안 시킬까요? 그죠? 임차에게 뭐다? 증가시킵니다. 임대사업자 내면 임차인이 불리하겠죠. 왜? 부가세를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덮어 씌우겠죠. 그러면 임료가 세금만 지금 더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임차인에게 올라갑니다. 임차인에게 올라가겠죠. 이거를 떠넘기는 걸 전가라 씁니다. 전가는 세금 일부를 이전됐죠.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연로시킵니다. 그런데 세입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내는 것을 소유자에게 기착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금은 증가 문제와 기착의 문제가 되는데 어느 쪽에 많이 내느냐는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틀려집니까? 이걸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뭐다? 다르다. 그죠? 따라 다르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은요, 비탄력적 쪽이 많이 부담합니다. 뭐다? 비탄력적이 쪽이 세금 부담이 큽니다. 그죠? 탄력적인 쪽이 세금 부담이 적겠죠. 만약에 소유자가 비탄력적이면 소유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만약에 수요자가 탄력적이면 그죠?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되겠죠?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만약에 자, 이 소유자가 탄력적이라면 자, 상대방이 많이 부담합니까? 소유자가 뭐다? 만약에 탄력적이라면 상대방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겠죠. 그래서 탄력적인 쪽은 세금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 부담이 커져갑니다. 한쪽이 탄력이면 다른 쪽은 자동으로 비탄력적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14페이지는 공부할 것 셋째 줄 맞을 거면 되겠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만 줄 것이고요. 자, 그러면 215페이지는 공부할 것이 뭔가? 1번은 몰라도 되고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정률세의 역전세적 효과란 말이 있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이 있습니다.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신규주택은 우리가 공급자 입장으로 보면 신규주택은 공급자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 안 걸릴까요?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시간이 많으니까 탄력일까 비탄력일까요? 비탄력적이다. 자,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비탄력적이죠. 자, 근데 중고주택을 우리가 재고주택이라 씁니다. 이걸 재고주택, 중고주택은 이미 주택을 갖고 있어야 한 거죠.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언제든지 돈만 많이 주면 팔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로 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신규주택 공급은 비탄력적, 중고주택 공급은 탄력적이 되므로 자, 신규주택은 건설사인 공급자가 세금을 이미 많이 내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내었으므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내겠죠. 세금을 적게 낸다. 그죠? 세금을 적게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고주택은 한번 보겠습니다. 파는 사람이 세금을 누구에게 떠넘기려 합니까? 사는 사람이 떠넘겠죠. 공급자가 탄력적이므로 공급자는 세금을 적게 낼 것이고 사는 사람이 세금 부담까지 하겠죠. 수요자는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됨으로 인하여 자,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신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의 수요자 고소득층입니다. 이 고소득층 수요자 입장으로 보면 세금 부담이 적고, 저소득층 중고주택을 사는 사람이 저소득층 수요자 입장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세금 부담이 많아지겠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한다? 반대로 되는 것을 역진세라 씁니다.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겠죠.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차등과세라는 말을 씁니다.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얼마,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중개법 배우면 5천만 원 미만은 중개수로, 자, 매매하면 0.6% 이런 말 들어봤죠? 예?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 원 이상은 0.5%,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것은 뭡니까? 구간을 정하는 겁니다. 뭐를 정한다? 구간을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역진세적 성격을 띠고 있겠죠. 이걸 차등과세라고 말을 씁니다. 차등 뭐다? 과세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다름으로 역진세적입니까?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죠. 자,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뭡니까? 자,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차등과세나 누진과세로 부과한다. 차등과세나 누진과세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부과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역진세적 성격이 뭡니까? 자, 고소득층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저소득층 수요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므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자, 아예 차등과세하든지 누진과세로 부과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용어를 쓰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그 별표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신규주택, 자, 공급은 비탄력적이므로 수요자 부담이 적겠죠. 자, 중고주택은 뭡니까? 더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집니다. 자, 따라서 주택가치에 관계없이 세율을, 자, 재산세를 부과하면 고소득층 부담이 적고 저소득층 부담이 크니까 이걸 반대로 되는 것을 역진세적 성격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4번에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누진세로 부과하든 차등과세로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매수를 할 때, 자, 2억을 주고 샀는데 이 주택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라서, 자, 이거를 팔았더니 경비 뛰고 뭐다? 4억이 돌았어요. 그럼 양도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몇 개 되겠죠. 이 양도세를 중과해버리면, 중과 1년 이내 한다면 중과 50%를 때려버렸습니다. 50%를 때리면, 자, 양도차익 2억에 대해 50%만 1억의 세금을 부과하니까, 자, 일정 기간 안에는 팔겠어, 안 팔겠어요? 안 팝니다. 만약에 3년 이내에 이 부동산을 샀는 것을, 자, 다시 되팔면 투기꾼으로 봐서 뭐다? 중과를 한다면 3년 동안 시장에 물건을 내어놓지 않겠죠. 물건이 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자, 이걸 동결효과라 씁니다. 물건이 시장에 풀리지 않은 것을 공급 동결효과라 씁니다. 이걸 공급 동결효과라 씁니다. 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공급이 동결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물건이 시장에 안 오겠죠. 동결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까? 가격이 뭐다?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하락할 수 있다고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동결 효과란 말이 뭔지 알겠죠? 시장에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동결 효과라 씁니다. 그죠? 동결 효과는 양도소득세란 중과하는 경우 수요일에 자산매각을 시기를 늦춤으로 공급이 줄어들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서 정부가 얻으려 하는 효과는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이 되겠죠. 3번에 동결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조세 부과 배분 효과 있는데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한 봅니다. 공급의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세금을 100% 다 낸다는 겁니다. 되겠죠? 만약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면 수요자가 세금을 모두 낸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나 수요가 완전 탄력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 이 경우 민간 의사결정에 전혀 변하지 않다는 뜻이며 자원 왜곡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자, 나머지는 보지 말고요. 자, 오른편에 기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 있습니다. 그죠?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볼까요? 1번 틀린 것입니까? 양도소득세 중과면 공급의 동결 효과가 나타나니까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까? 자, 동결 효과는 공급이 안 되는 상태를 동결 효과라 씁니다.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로 임차인이 증가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보면 공급의 가격 탈선 탄력적인 반면 수요가 가격 탈선 비탄력적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제로 수요자가 공급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합니까? 왜 그럴까요?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므로 세금은 어느 쪽에 많이 부담한다?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토지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 관계없이 동일세율을 부과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용도가 다르면 세금도 달라요. 그죠? 우리 주택은 1% 정도 냈죠. 그죠? 그렇잖아. 자, 그러면 주택은 1%의 지방세 0.1.1%죠. 보통 냅니다. 6억 이하는요. 그런데 자, 토지는 뭐다? 3.3% 냅니다. 그죠? 상업은 4.6%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용도가 다르면 뭐도 달린다? 세금도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세금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용도라도 세금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6억까지는 1.1%, 6억에서 9억까지는 2.2%, 9억 초과면 3.3% 취득세를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재산세도 세금의 구간이 달라요. 5천만 원, 뭐 8천만 원, 1억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세금의 관계는 뭐다? 누진세가 되므로 자,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을 뭐다? 누진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이게 틀렸죠? 그래서 용도 관계없이가 틀렸습니다.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다르고 동일한 용도라도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못 틀렸습니다. 5번에 보겠습니다.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입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100% 세금을 다 내겠죠. 그러면 가격 인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원 왜곡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원 왜곡이 뭔가 하면 가격 인상 부분을 우리가 자원 왜곡이란 말을 씁니다. 만약 수요가 세금을 부담하면 수요자 크기 많지 가격 인상됨으로 인해서 자원 왜곡이 큰 세율이라고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급자가 세금을 100% 낸다 했잖아. 왜? 완전 비탄력이라 했잖아. 그렇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세금을 모두 내므로 인해서 자,
가격 인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자본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투자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투자론 있는데 투자론은 좀 많이 나와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출도 좀 많이 되어요. 7문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7문제. 그죠?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높죠. 238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좀 높습니다. 투자라는 말은 어떤 개념인지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제가 사잖아요.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자, 1억 주고 어떤 물건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취득을 했습니다. 그죠? 1억을 주고 이걸 취득했습니다. 자, 투자를 하는 목적은 이거를 운용한다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삽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든지 이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겠죠. 사용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합니까? 소득이라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득이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소득이 100만 원이 발생하면 1년은 뭐다? 1200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하겠죠. 항상 계산은 1년 기준입니다. 얼마 기준? 1년 기준이겠죠. 그러면 1억 주고 제가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은 돈이 빠져나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들어온 것을 우리가 플러스가 됩니다. 되겠죠? 플러스 이렇게 지문이 됩니다. 1200만 원이 되겠죠. 이걸 처분하면, 그죠? 처분하면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하더라, 이런 뜻이겠죠. 자, 팔았는데 이걸 양도 차익을 자본 이득이라 씁니다. 자본 이득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1억 5천에 팔면 자본 이득은 얼마 발생합니까?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파는 것이 1억 5천이니까 처분이 1억 5천이니까 양도 차익이 5천이 발생한다 라고 봤을 경우에, 그죠? 그러면 이 도론 내용이 현금 유입이 아니에요. 현금 들어왔죠. 현금이 호주머니에 들어왔죠. 현금 유입이 있습니다. 현금 유입이 되겠죠. 이걸 뭐로 바꿔야 된다? 현가 상태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죠? 지출하니까 현금이 빠져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현금이 빠져나갔죠. 현금이 빠져나간 것을 현금 유출이라 씁니까? 현금 유출이 된 현가가 되겠죠. 이거를 비교했을 때 유입이 커야 돼요, 유출이 커야 되겠습니까? 유입이 크는 것을 우리가 부의 극대화라 씁니다. 부. 이 부를 우리가 부자부자라 씁니다. 그죠? 자, 부를 우리가 부의 극대화라 씁니다. 그죠? 부의 극대화. 요 부자는 뭐다? 부자부자 쓰겠죠. 부자부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자부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상하다, 부자부자. 맞나? 헷갈리네. 자, 지워보겠습니다. 자, 돈 버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부의 극대화를 목적이었죠. 그러면 취득에서 뭐다? 운영. 처분 되겠습니까? 처분 되겠죠. 몇 단계입니까? 3단계라 씁니다. 3단계. 이걸 우리가 투자라 씁니다.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이걸, 자, 투자는 뭡니까? 장기란 말을 쓰겠죠. 장기간의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향유할 수 있는 게 투자의 장점이고, 투기는 안 보겠습니다. 투기는 요 물건을 1억 주고 샀거든요. 취득했는데 운영 과정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안 거치죠. 이 처분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처분 과정을 몇 단계다? 2단계 과정을 거치죠. 이걸 투기라고 불러요. 이걸 뭐다? 투기인데 단기간에 뭐를 목적으로 한다?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걸 뭐다? 투기라고 용어를 쓰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운영 과정을 거치느냐, 운영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봐두시고, 자, 밑에 장점과 단점인데 그 위에, 자, 투자란 용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에
자, 부동산 투자는 자,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점에서 여러 투자와 구별되며 부동산 투자는 취득과 운영 처분의 몇 단계다? 3단계 과정을 모두 존재하나 자, 이 중 운영 단계에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거의 형식적인 것을 투기라 씁니다. 자, 요거를 지금 말합니다. 투자는 3단계, 투기는 2단계 과정을 거쳤다라고 용어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장점하고 단점인데 1번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 여기 지렛대는 타인 자본을 사용한다 줄 것입니다.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사용한다 했죠. 그 밑줄 걸래요. 사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자, 지렛대는 정의의 지렛대 있고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효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아무런 단서가 없는 상태의 지렛대 효과는 정의의 지렛대 효과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고 인플레이션 해치는 어떤 거 가면 이런 거예요. 자, 용어 정리 한번 봅니다. 지렛대 효과는 좀 이따 다시 할 거니까 여기 화폐란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 화폐란 가치가 있겠죠. 이 화폐 가치가 있고 자, 이 부동산이라는 실물 가치가 존재합니다. 평상시에는 뭡니까? 화폐를 갖고 있으나 부동산을 갖고 있으나 똑같아요. 균형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균형 상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인플레가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 씁니다. 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이럴 때는 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으로 바깥하는 것을 우리가 해치라 씁니다. 이걸 뭐다? 해치. 이걸 해치 또는 해치 이렇게 씁니다. 그죠? 자, 디플레이션 해치는 반대되겠죠. 부동산 갖고 있는 것보다 화폐로 바깥하는 것을 우리가 디플레이션 해치라 쓰면 됩니다. 그죠? 3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향유할 수 있습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향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절세 효과도 있고요. 자, 단점은 낮은 환금성만 좀 줄 것입니다. 낮은 환금성. 왜 단점에서는 낮은 환금성이란 말을 썼을까요? 부동산은 고가일까 아닐까요? 아주 가격이 높은 가격이 맞죠. 고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아주 고가입니다. 현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낮은 환금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지렛대 효과 이거는 단독으로 문제가 잘 나오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지렛대 효과. 자, 지렛대 효과는 아까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걸 지렛대 효과라 습니까?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것을 뭐다? 지렛대 효과라 씁니다. 자, 1억짜리 부동산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얼마짜리 부동산? 1억짜리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 씁니다. 이걸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것을 뭐다? 지렛대 효과라 쓰겠죠. 그죠?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걸 지렛대 효과라 씁니다. 이걸 지렛대 효과. 자, 지렛대 효과란 말을 쓰기도 하고 뭡니까? 이걸 영어로 레버리지 효과라 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 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 돈을 빌려 보겠습니다. 6천만 원을 한번 빌려 보겠습니다. 6천만 원 빌려서 자, 이자가 주어집니까? 이자율 10%로 빌렸습니다. 10% 이자로 이렇게 빌렸어요. 그러겠죠? 타인 자본 6천만 원에 이자를 10% 있습니다. 되겠죠? 그럼 내 돈은 얼마만 있으면 됩니까? 4천만 원만 존재하면 되겠죠? 자, 이걸 4천만 원만 존재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럼 이 부동산 살 수 있습니까? 이걸 지렛대 효과라 씁니다. 자, 그러면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무조건 지렛대 효과. 이걸 금융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공식 두 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총 자본 승률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승률? 총 자본
수익률이겠죠. 총 자본 수익률이 있겠죠. 총 자본 수익률이 있는데, 자, 총 자본 수익률은 어떤 거를 총 자본 수익률입니까? 총 투자액이고, 여기는 뭐다? 총 투자액. 총 투자액 있고, 순영업 소득이 있어요. 순영업 소득. 계산 문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놓으면 간단하게 놓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공식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 써도 되고 지분 수익률이라 써도 됩니다. 여기서 자기 자본 수익률, 다른 말보다 지분 수익률이 있겠죠. 그럼 여기는 지분 투자액이 됩니까? 지분보다 투자액이 되겠죠. 그죠? 여기 순영업 소득에서 순보다 영업 소득이 있습니까? 빌린 돈이 있어 없어요? 빌린 돈이 있겠죠. 빌린 돈을 우리가 부채 또는 타인 자본 이자를 빼야 됩니까? 예, 부채에다가 자 여기 이자를 곱하여 빼야 되겠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 되거든요.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 옆에 해야 되겠네. 총 자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 투자액 현재 얼마요? 순영업 소득을 안 적었네. 그죠? 순영업 소득 2천만 원이 발생했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1년 후에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1년 후에 발생한다면 1년 후에 이렇게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총 투자액이 얼마다? 1억이 되었죠. 1억이 되었고 순영업 소득이 얼마다? 2천만 원이 이렇게 발생된다면 2천만 원 이렇게 발생된다면 자, 몇 프로입니까? 20%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뭐 된다? 20%가 존재하겠죠. 자,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분 수익률. 지분보다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란 말을 써도 되고 다른 말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내 돈이 현재 얼마입니까? 4천만 원. 4천만 원 맞죠? 순영업 소득이 얼마다?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6천만 원이 되니까 빌린 돈이 순영업 소득 2천만 원이면 순영업 소득이 뭐다? 2천만 원이고 빌린 돈이 뭐다? 6천만 원 되겠죠. 이자가 10% 이렇게 되겠죠. 이자가 10% 존재한다면 요거는 계산하면 600이 되었습니까?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아래가 4천만 원 되겠죠. 아래가 4천만 원 되고 이거 빼면 얼마 나옵니까? 1,400만 원 되겠죠. 1,400만 원이 존재하면 이거 몇 프로 됩니까? 35%가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분 수익률이 얼마예요? 지분 수익률이 35% 되었죠? 지분 수익률이 35%.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커요, 적어요? 총 자본 수익 크죠? 총 자본 수익률 몇 프로? 20%. 은행 이자를 저당 수익률이라 씁니다. 은행 이자를 뭐다? 저당 수익률이라 쓰겠죠. 이 저당 수익률이 20%가 발생한다면, 그죠? 10%가 발생한다면, 자, 총 자본 수익률이 가장 크고 은행 이자가 가장 적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를 이익입니다. 투자자 입장은 지분 수익이니까 이익이 되겠죠. 이걸 정의 지렛대 효과라 씁니다. 이걸 뭐다? 정의 지렛대 효과라 씁니다. 이걸 정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씁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하겠죠.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분 수익률이 가장 적고 은행 이자가 가장 크겠습니까? 이걸 부의 지렛대 효과라 씁니다. 이걸 뭐다? 부의 지렛대 효과라 씁니다. 똑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 씁니다. 뭐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 되겠죠. 이걸 중립적 지렛대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지렛대 효과는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더라 이렇게 되겠죠. 몇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240페이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지렛대 효과,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사용이 줄 것입니다. 타인 자본 사용이 지분 승일 진폭을 크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밑줄 긋고,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또는 지분 투자 대비 투자 수익의 진폭을 크게 하며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나누어지며, 예로 자, 영을 중립적 지렛대 효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영을 중립적이라 씁니다. 자, 정의 지렛대, 레버리지는 영어로 말한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정의 지렛대는 차입금 사용이 지분 투자자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부의 지렛대는 차입금 사용이 지분 투자 수익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중립은 차입금 사용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뜻이겠죠. 자,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지렛대 효과는 차입금 사용에 따른 이자율의 크기와 차입금을 사용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 차입금 사용 중에 달라진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총자본수익이 높을 때, 자,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지분 증률이 총자본수익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차입금 이자율이 총자본수익보다 높다면 부의 지렛대 효과는, 자, 결론적으로 차입금 비중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 진폭은 커지게 됐죠. 그 1, 2, 3번은 별표 치시고 암기하셔야 된다. 자, 정의 지렛대 효과는 누가 가장 큽니까?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 은행 이자가 가장 적죠. 반대로 부는 뭡니까? 은행 이자가 가장 크고 지분 수익률이 가장 적겠죠. 중립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거 봐두시고 2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를 원하는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렛대 효과를 의미합니다. 산 이자로 차입하여 높은 수익을 획득하는 걸, 자, 지분 수익 극대화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봅니다. 따라서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분 수익 신폭이 커지며 이는 위험도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므로 지렛대 효과는 지분 투자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과 금리 위험, 금융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수익률이 높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말하면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되겠죠? 4번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자, 차입금보다 집값 상승이 높아지면 자본이득을 보는 경우 지렛대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갭 투자라고 말을 씁니다. 그렇겠죠? 5번에 지렛대 효과는 금액으로, 표시는 수익금, 지렛대 효과의 투자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표시는 수익률의 지렛대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간단히 말해서 지렛대 효과는 뭡니까? 부채를 이용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걸 모두 지렛대 효과라 씁니다. 되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위험을 종료하겠습니다. 조금만.